예, 문학과 인간 5주 3차 시 하겠습니다. 5주 3차 시는 이제 서정적 자아와 시적 화자를 대체하는 에, 시적 주체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2차 시 말미에 그 캐나다의 에, 문의 이론가 로스로 프라이가 말한 엿듣는 바라 개념을 조금 살피면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3장의 경우는 즉 노스로 프라이의 그 엿듣는 바라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결국은 시적 화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을 좀 뒷받침하는 그런 뭐 내용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도록 잠깐만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서정 씨의 목소리. 자, 이제 노스로 프라이는 서정 씨를 여기 그 노란 색 칠해놓은 문장 봅시다. 노스로 프라이는 서정 씨를 자아의 표현과 그것의 진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소위 낭만주의적 시론의 견해를 일정하게 이제 좀 문제 삼긴 해요. 그러니까 어, 앞에서 2차 시에도 봤습니다만은 서정적 자아, 그러니까 시에서 말하는 이의 목소리, 그 화자의 주인공은 누구냐와 관련해서 어, 작가를 대리한 서정적 자아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몇몇 학자가 그렇게 동의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시적 화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작가와 관계없이 텍스트 내에서의 허구적 발화로서의 시적 화자라고 그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해요. 그래서 노스로 프라이는 엿듣는 발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시적 화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보완하면서도 일단 이 서정시를 자아의 표현과 그것의 진술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입장들, 즉 그런 낭만주의적 시론의 견해를 좀 문제 삼는데 무슨 얘기냐면 낭만주의 시조차 서정적 자아의 무매개적 자기 표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극적 진술이 돼. 그것은 독자보다 정확히는 청자를 전제로 한 진술이다. 그러면서 이제 서정시를 엿듣는 바라라고 규정을 합니다. 좀, 좀 헷갈리기도 하고 충분하게는 잘 이해되지 않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뭐 그렇구나 하고, 그러려니 하고, 그냥 편하게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늘 그걸 강조합니다. 문학과 인간 수업은 좀 편안하게 들으면서 듣다 보면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하니까 좀 이해가 많이 돼요. 그다음에 15주 전체 내용을 아우러서 한 학기 수업이 끝나고 나면 문학에 대해서 그다음에 문학과 인간과의 연계에 대해서 상당할 정도로 이해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한 학기 끝나고 나면 뿌듯해지니까 그 과정에서는 좀 다소 어려운 개념들 있다 할지라도 조금 뭐 그렇구나 하고 좀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렇게 글들을 쓰고 좀 어려운 말들로 폼을 잡는구나 하고 뭐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로스로 프라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정시는 무엇보다도 엿듣는 바라다. 엿듣는 바라다. 자, 그래서 보통 서정시는 자신에게 혹은 그 밖에 누구에게 말을 거는 척한다. 말을 거는 척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그가 청중의 대변자가 되거나 또는 청중이 그의 말의 일부를 복창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청중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다. 이 말은 또 뭔 말이야? 자, 하여튼, 그러니까 영미의 신비평, 영국과 미국, 그러니까 그 러시아의 형식주의자들, 내용보다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망명을 해서 영국과 미국에 이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뉴크리티시즘이라고 해서 신비평, 영미의 신비평, 그러니까 형식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이들은 작품으로부터 작가를 폐지하고
작품 내적 상황과 구조에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그간 위세를 떨치던 서정적 자의 몫을 화자의 몫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정적 자, 화자의 내적 화자, 화자. 서정시를 일종의 발화로 보고 발화 맥락을 구성하는다. 그러니까 발화자의 화자의 톤, 상황, 태도, 김소월의 진달래 꽃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서정시 목소리는 이제 작가의 그것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멀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서정적 자, 서정적 자아라고 했을 때는 시인은 작가의 목소리. 근데 그 서정 작가의 목소리로부터 목소리와 관계없는 시적 상황 속에서의 어떤 맥락, 화자의 어조, 화자의 태도, 이런 것으로부터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시에서 화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시를 특정한 맥락에서의 발화로 간주하고 그 발화를 듣는 입장에서 발화가 행해지는 저는 맥락을 상상하거나 재구성해서 목소리의 어조를 분석함으로써 화자의 태도를 추론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정적 자라는 말 대신에 시적 화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미 서정시가 작가 자신의 체험이나 느낌을 말하는 육성이나 대리인의 몫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극적인 상황에서 발언한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발언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알겠죠? 시적 화자, 서정적 자 곧 작가의 목소리. 시적 화자 그러면 작가와 관계없는 작품 내적인 상황과 맥락에서의 화자의 태도, 이렇게.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브룩스도 이제 또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주장에 동의하고 가담하는 이제 또 문의 이론가들이 쭉 있겠죠. 뭐 그걸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그렇게 보면 화자의 어조가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신비평론자들은 서정시의 목소리를 텍스트 내부에서 울리는 화자의 목소리로 간주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작가를 텍스트 바깥으로 밀어내죠. 서정시를 원어의 구조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어조나 기법 등을 중심으로 주로 화자의 통일된 태도를 추적하는 데 몰두하는 이런 이제 일련의 소위 비평 방법은 텍스트를 형성시킨 여러 사회 문화적 요인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탈역사화 시킨다, 이런 얘기죠. 사주 3차 시에 그 읽었던, 비판주로 읽었던 김영랑의 순수 서정시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탈역사화, 알겠죠? 시에서 당대 사회 현실을 철저하게 소거, 배제시키는 것. 예. 이런 문제가 하나의 모순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서정적 자라는 소위 작가를 대리하는 그 작가의 목소리가 사라졌죠. 대신에 이제 언어적 직조물을 설계한 발화자, 예, 하고적 어떤 그 화자. 그런데 역시 계속 이제 이렇게 소위 그 허구적 발화로서의 어떤 시적 화자가 왜 문제가 되냐? 어? 이 순환 논적이라는 얘기는 작가가 없이 작품이 일테면 생산되느냐, 그 얘기와 다를 것 없거든요. 이게 순환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롤랑 바르트,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시적 화자를 상정하는 소위 신비평론자들의 이 어떤 발상을 이제 또 논박하고 있는 롤랑 바르트의 저자의 죽음. 이건 또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롤랑 바르트가 말하고 있는 뭐 저자의 죽음, 독자의 탄생은 아주 쉽게 뭐 복잡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김소월이
시를 썼어요. 그러면 이제 시집을 묶었잖아요. 진달래꽃이라는 이름으로 시집을 묶어서 출판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독자가 이제 비용을 치르고 그 시집을 사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집 진달래꽃을 매개로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시를 지은 시인 김소월이 있고, 그다음에 그 출판 시장의 서점에서 그 책을 비용을 주고 이제 구입한 독자로서의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를 읽는 사람은 누구예요? 시를 쓴 사람은 김소월이지만 시를 읽는 사람은 독자 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김소월의 시집을 읽는 거죠. 그럴 때 롤랑 바르트는, 그러면 이제 작가의 손에서 이미 떠났잖아요. 그 시집은 또는 소설은 독자의 손에 쥐어진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독자의 어떤 창조적인 텍스트 읽기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작가의, 저자의 의도와는 이제 상관없이, 작가가 이제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쓸 때는 자신의 의도가 들어있죠. 이를테면 주제의식, 문제의식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독자가 그 작품을 읽을 때는 굳이 저자의 그런 문제의식, 주제의식을, 그런 것에 개의하지 않고 독자의 어떤 생활 경험과 세계관과 지식의 어떤 정도, 이런 것에 따라서 해석이 가능하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제 맥락에서 저자의 죽음과 독자의 탄생을 강조하고 있는 게 롤랑 버러트의 본래의 그런 의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다만 이제 롤랑 바르트는 시적 화자라고 하는 개념이 갖고 있는 일정한 이제 문제를 또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어떤 방식으로도 작품 바깥에 놓이기를 거부하면서도 이미 작품 이전에 존재하는 것으로 상정하는, 이거 선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경험 이전에 어떤 본질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 번 반복합니다. 여기 시집이 있어요. 이 시집이, 김소래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시집이 있는데, 김소월이 없는데 어떻게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시집이 이 김소월의 이 작가와 전혀 무관하게 어떻게 저 혼자 둥둥 떠다닙니까? 그거 가능하지 않죠. 어. 그러니까 문학은 사회 역사적 맥락과 전혀 무관하게 존재한다고 하는 소위 순수 서정시 그런 어떤 그 주장, 순수 문학의 주장을 어떻게 우리가 선선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을 내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미셀 푸코는 참, 이런 서구의 철학자들은 음, 공부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철학, 사회학, 문해비학,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자신의 목소리를 냅니다. 미셀 푸코, 이제 문학까지 이야기합니다. 푸코는 서정 씨의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그건 질문 자체가 그 올바른 질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미셀 푸코는 이렇게 이야기해. 실제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우리가 그걸 계속 그 지금 따져 물었잖아요. 지난 1차 시, 2차 시 이렇게 문학과 인간 5주차에 서정 시에서 그 말하는 이의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냐? 작가냐? 아니면 텍스트 내에서 발언하는 허구적 화자냐? 서정적 자, 시적 화자. 이렇게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개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롤랑 바르트는 그런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어, 가능한 주체들을 위해서 그 속에 마련된 자리들은 어떤 것인가를 고쳐 물을 것이 필요하다. 오리무중이죠. 예, 철학자답게 그 뭔가를 이렇게 좀, 우리 이제 문학과 인간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 철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있을 법도 한데, 참 어,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미셀 푸코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좀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셀 푸코의 이야기 자체가 공허한 것인지, 미셀 푸코의 이 이야기를 지금 가져다가 서정적 자와 시적 화자라는 개념으로 또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시효색의 어떤 문제를 푸코의 시적 주체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대안을 시도하고 있는 이 글쓴이의 이 어떤 그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서정적 자와 시적 화자의 개념은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미셀 푸코가 말하고 있는 소위 시적 주체? 이 부분은 솔직히 좀 너무 관념적이어서 솔직히 잘 납득이 안 돼요. 다만 이제 설명을 좀 내가 또 이해한 만큼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미셀 푸코는 저자 대신에 저자의 기능이라는 말을 통해서 작품 안에서 주체, 위치를 문제에서 주체, 그리고 위치. 푸코는 저자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은 충분히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작가는 무엇인가와 같은 그런 어떤 질문 속에서 이런 설명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저자의 기능, 이건 저자의 기능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지만, 내 식으로 말하면 작가란 무엇인가, 작가의 역할과 관련해서 이제 그렇게 그 바꿔서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는 글쓴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쓰는 자는 한 사회 내부에서 어떤 담론들이 존재하고 순환하고 기능하는 방식을 특징 짓는 것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란 단순히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글을 써야 되겠죠. 그래야 작가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작가라고 할 수 없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할, 어떤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한 사회의 그 지배적인 담론들과 관련해서 그 담론들에 개입하는, 담론이라고 하는 게 디스커스라고, 또 그 디스커스를 우리말로 담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참 어렵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의제, 한 사회의 의제, 이를테면 또 이제 뭐 시대적 담론, 뭐 21세기 21세기도 뭐 한 세기는 100년이니까 2022년도 한국 사회의 담론은, 소위 시대 정신은 뭐냐, 뭐 이렇게, 이게 하나의 담론이란 말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의제, 문제 의식,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를테면 뭐 그 탄소 중립, 그 생태계 기후위기, 생태계 파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의 그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에너지 소비의 어떤 그 대전환, 이것이 오늘 한국 사회를 비롯한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 시대 정신, 뭐 그걸 담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청년 실업의 문제, 젠더 갈등의 문제, 그다음에 이런 계속되고 있는 역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그 속에서 이제 인간성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하는 거, 뭐 이런 것을 뭐 담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저자는 이런 담론에 개입하고 담론의 방향을 또 우리 사회가, 한 사회가 건강하고 또 어떤 구성원들의 행복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그 담론에 개입하고 또 선도할 것이 필요하다, 요 얘기예요. 내가 이해한 바로는. 예? 그래서 이 저자의 기능을 네 가지 이제 특징으로 또 설명을 하긴 합니다, 미셸 푸코가. 그래서 1, 2, 3, 4 해놨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내가 일부러 읽지 않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좀 참 어렵게 말들을 해요. 어렵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래 이제 그 미셀 푸코의 이야기 중에서 서정적 자와 시적 화자가 아닌 텍스트 내에서의 어떤 시적 주체. 자, 봅시다. 주체라는 것은
주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우리 문학과 인간 1주차 뭐 2주차, 2주차에서도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 그다음에 구토 읽으면서 주체적 인간 되기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체, 그러니까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자기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도 역시 어떤 주체가 되는, 그러니까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 그다음에 어떤 사회 구조 뭐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 포박되어 있어요. 그런 한 개인은 굉장히 무력하죠. 이 경쟁 시스템, 생산성, 효율성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일단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내부에 포획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죠. 이건 각 개인의 어떤 각성의 문제이고 실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주체적 인간, 주체적 사유, 뭐 비판적 사고와 실천적 지성인 뭐 이런 얘기 내가 많이 했고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 이제 같은 주체지만 같은 낱말이고 의미가 함의된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미셸 푸코가 이제 시를 읽어낸 데 있어서 주체, 위치의 문제는 이렇게 설명해요. 자, 주체라고 하는 것은 담론의 질서 속에서 어떻게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은 각각의 담론의 형태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며 어떤 규칙들을 따름으로써 어떠한 기능들을 수행하는가. 요컨대 주체로부터 근본적인 토대로서 역할을 제거하고 담론의 가변적 복합적인 하나의 기능으로서 주체를 분석해야 합니다.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 글쓴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푸코식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시적 화제, 우리 시적 화제 얘기했으니까 시적 화제를 소위 순환 논변에서 구하는 방법은 뭐냐? 시적 화제에게서 작품의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부양자로서의 지위를 드러내고 화자, 기능 혹은 주체 위치를 통해 서정시의 목소리를 분석하자. 쉽게 말해서 이제 미셸 푸코에 있어서 서정적 자는 고려의 여지가 없고, 시적 화제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순환 논변의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화자, 기능, 시에서 또는 주체, 위치 이걸 찾아보자 그 말이에요. 네, 그걸 찾으면 그걸 통해서 서정 씨의 목소리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정 씨 내부의 목소리를 작가 육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동시에 이건 뭐였어요? 서정적 자라고 하는 개념을 파기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저자의 부양 계획으로부터도 분리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정 씨는 자신의 내부를 작품 외부에서 형성되는 담론들의 교차점으로 개방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갈수록 오리무중 같죠? 자, 그래도 봅시다. 그러니까 시에서 저자가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읽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재래식 표현 방식은 시를 무엇보다도 주체성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마치 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여전히 시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흡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담론이란 일종의 기계다. 따라서 시 속의 주체성이란 이 기계에서 만들어지는 신이나 유령처럼 결코 담론의 결과 이상의 수는 없다. 시 속의 주체성, 발화의 근원지로 간주되는 바로서의 시는 더 이상 주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서정자 개념을 폐기하고 중요한 것은 시 속의 주체성이다. 시 속의 주체성이다. 자, 이것도 이 시 속의 주체성 참, 시 속의 주체성이라는 말도 내가 이제 시적 화자라고 하는 개념을 탈역사화 뭐 이런 개념으로, 그다음에 이제 작가를 상정하지 않고 오로지 작품 내적인 어떤 그 구조만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는 것에 문제를 계속 지적했던 것처럼, 미셸 푸코를 비롯한 일련의 이제 비평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시적 아니 주체 또는 주체 위치의 문제 자체도 굉장히 음,
뭐라고 할까요? 일단 이제 난해한 것은 놔두더라도 그 시적 화자의 개념 못지않게 굉장히 추상적인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다. 나는 그렇게 좀 일단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보면 그러니까 이런 관점, 시적 주체, 그러니까 주체와 주체 위치를 문제 삼는 미셸 푸코식의 이런 소위 분석 틀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서정시의 목소리는 단일한 서정적 자의 것도 아니고, 예? 이 말은 여러 번 했죠. 충분히 알아듣죠. 그렇다고 해서 시적 화자의 변이태들의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담론의 차원에서 시를 주체성의 문제를 설명한다고 할 때 소정 씨의 목소리가 그것이 착각은 소정적 자아건 시적 화자 이건 간에 선언적으로 전제된 단일한 실체의 목소리를 부정한다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체성에 대해서는 발생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시적 담론의 결과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근데 이 글에서는 마지막 한 2페이지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본 다음에 좀 보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로 맞선다 그 말이죠. 기랑 서로 맞서고 음. 내재적 접근법, 형식주의. 그러니까 그 시 내부의 그 작가라든가 현실의 그 반영이라든가 이런 외재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그런 얘기죠. 그 내재적 접근법 또는 외재적 접근법이 서로 이렇게 서로 충돌하고 이런 것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재적 접근법, 외재적 접근법이 기당하는 지점을 찾는 것은 곤혹스러운 일이다. 제도로서 작가라는 명제를 시 연구에서 화두로 삼고자 할 때도 제도로서 작가. 이 작가는 제도 내에 있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제도, 결혼도 하나의 제도죠. 법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도 그렇습니다. 대학도 하나의 그 교육 제도죠. 제도적 틀. 졸업하면 이제 학위를 주고 하나의 증명이죠. 일정한 공부를 마쳤다는 증명. 이걸 통해서 이제 사회적 활동을 또 펴나가는 것이고 그게 제도입니다. 제도는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 어떤 내적 충일성, 그다음에 사회가 이제 공적으로 인정하는 뭐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또 부정적인 것은 뭡니까? 억압해요, 억압.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개개인의 어떤 그 개개인의 어떤 뭐 개성의 발현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억압하게 하죠.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우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도 제도로서의 대학도 마찬가지죠. 그 일정한 이제 어떤 틀 속에서 그 뭐 과제나 수업이나 과제를 수행하고 일정한 평가를 받고 뭐 이런 것들, 예, 그 양면성이 어디나 있는 것이죠. 작가를 제대로서 작가라고 할 때 작가를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나 작가라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일정하게 하나의 제도, 소위 등용문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학상, 권위 있는 문학상 혹은 이제 신춘문예 이런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일정하게 심사를 통해서 시인이나 소설가 이런 작가로서의 소위 자격을 이제 부여를 하는 거죠. 어, 그래야 이제 왜냐하면 작가라고 하는 것은 어, 그 전문적인 자격증은 아니죠. 실용적인 자격증은 아니죠. 일단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런 그 전문적인 자격증과 비교 의사라든가 면허 그런 면허증 자격증과 비교하면 에, 비교할 수 없는 이제 비실용적인 것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아무나 작가다라고 하지 않고 제도 내에서의 그런 어떤 그 역할을 부여하지요. 다만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런 기존의 경로 제도를 통하지 않고도
또 이제 작가로 또 널리 인정받기도 하죠. 뭐 글을 잘 쓰고 많은 독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제 작가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이제 작가를 제도 내에서 제도로서의 작가. 그러면 결국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에서 작가의 지위란 무엇인가? 시에서 작가의 목소리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소정 씨의 목소리를 작가의 목소리로 바로 고쳤을 수 있는가? 자, 소정 씨의 목소리를 작가의 목소리로 읽는 낭만주의적 관점하에서 그것은 서정적 자의 목소리로 자신을 들은 서정적 자. 계속했다면 한 10번 이상 지금 할 거예요. 그렇죠? 5주차에. 이럴 때 서정 씨는 작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한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 1차적으로 작가의 집중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순을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정 씨의 목소리와 작가의 목소리를 동일시하는 이런 관점은 서정 씨가 작가의 내적 정서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낭만주의적 관점에서 출발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이때 서정 씨는 작가 서정 씨는 세계를 작가의 내부로 끌어당기는 데서 성립하는 것이지 작가를 세계의 사태들 혹은 물적 환경으로 푸는 데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이제 막 태동하는 근대 문학 제도 속에서 서정 씨는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설명하는 데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에서 축적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넘어가고요. 서정 씨의 목소리를 텍스트 내재적 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해서 시적 화제라는 개념을 도입했다고, 또 이것도 한 10번 이상 설명했습니다. 엿듣는 봐라. 너스로 프라이가 이야기했던 엿듣는 봐라라고 하는 정의가 잘 설명하고 있듯이, 이때 독자의 관심은 이 말하는 이에게 일단 집중되고 있죠. 말하는 이의 상황과 뭐 오조 태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작품 바깥에 놓인 제도에까지 독자가 관심을 갖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랬을 때, 그러니까 저 화자의 어조와 태도가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랬을 때 그 화자는 일정하게 또 모순된 지위에 놓이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작품 안과 밖에 곤란에 걸쳐서 발생하지도 못하고 구성되지도 못하는 공경에, 그러니까 시적 화자라고 했을 때, 허구적 발화로서 시적 화자라고 했을 때 내 식으로 설명했던 것처럼 작가를 상정하지 않고 어떻게 시적 화자가 어떻게 자생적으로 저 혼자 생겼냐, 이 말이에요. 무슨 바이러스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 서정적 자와 시적 화자 개념 가지고는 이 개념들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서정적 자라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김소월의 시 초원과 진달래꽃,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속 봤으니까, 김소월의 시 초원의 경우에는 초원에서의 그 화자의 목소리는 서정적 자로서의 시인 자신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그 시를 잘 읽어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진달래꽃의 화자는 시인 자신이라기보다는 시적 상황 속에서 그 허구적 발화, 허구적 화자, 로 읽을 때 훨씬 더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작품을 더 잘 읽어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논의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모순되잖아요. 같은 시인의 작품인데 어떤 작품, 그렇다면 초원 같은 경우는 서정적 자, 진달래꽃 같은 경우는 시적 화자, 이렇게 상정을 해야 그 작품들을 잘 읽어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초원의 경우는 시적 화자라고 했을 경우, 초혼의 화자를 서정격자가 아니라 시적 화자라고 바꿀 수는 없는가? 아니면 진달래꽃의 화자를 시적 화자가 아니라 서정적 자로 바꿀 수는 없는가? 바꿔놓으면 뭔가 어색하고 시를 제대로 잘 읽어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술 푸쿠식으로 시적 그 주체의 위치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 시- 주체, 그러면 시에서의 주체가 누구냐? 주체가 있으면 객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달래꽃을 다시 봅시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보내드리우리다 라고 했잖아요. 화자가 바로 나오네. 나보기가 역겨워 떠날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그러면 이 시에서 지금 내가 있고 떠나려고 하는 님이 있잖아요. 이별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화자, 말하는 나가 있고, 이 말을 듣는, 직접적으로 시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말하는 청자가 있고, 그다음에, 아니, 말하는 화자가 있고, 이 말을 듣는 청자가 있는 거죠. 이걸 내포 화자, 내포 청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잖아요. 자, 이랬을 때, 어, 소위 말하면 미셸 푸코의 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시적 주체가 누구예요? 시에서의 주체. 자, 나보기가 역겨워 떠날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을 하늘음 따다가 당신이 가시는 걸음, 아니, 가시는 길에 뿌리겠다. 그러니까 가시는 걸음에 그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치려밟고 가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체는 말하는 화자예요? 아니면 떠나는 님 청자예요? 화자죠? 화자가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체 위치가 뭐예요? 이별의 상황에서 떠나가는 님을 환송하고 있는, 음, 슬프지만, A 불비라고 하잖아요.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는다. 참 역설적인 표현이긴 한데, 떠나는 님을 보고, 음, 그래, 잘 가시오. 당신이 가겠다는데 내가 울며 불며 붙잡으면 늘 못하겠어.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현실에서 우리나라 현실에서 아주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별을 통보했을 때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별을 통보했을 때. 그러니까 상대를 내 소유물로 보는 아주 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어쨌든 근데 이제 진달래꽃의 그 시는 얼마나 좋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고이 보내줘야죠. 나보기가 역겹다는데, 나보기가 싫어서 가겠다는데, 그, 어, 가수가 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네. 노래 잘 부르는 가수에서 나도 좋아하는데, 이문세. 이문세 옛사랑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 말이 그런 것이 있죠. 그, 뭐 사랑도 지겹다든가 뭐 그런 가사 말이 있거든요. 지겨울 때가 있어요. 지겨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떠난다면, 아, 가라고 해야죠. 어, 슬프지만 붙잡지는 않겠다. 눈물을 흘리지는 않겠다. 슬픔을 이제 참는 거잖아요. A 불비. 자,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미셀 푸코식으로 화자의 주체와 그 위치를 먼저 삼을 때 주체는 누구냐는 얘기죠.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이제 시적 화자, 그 작가를 대리한 서정적 화자가 아니라 그 작품 내에서 발언하는 허구적 화자, 시적 화자,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의 어조를 통해서 그 태도를 분석한다 라고 다 했잖아요. 그럼 미셀 푸코식으로 주체 위치를 먼저 삼을 때 주체는 역시 나, 그렇죠? 떠나는 님을 환송하는 나. 위치는 이별을 겪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미술 푸코식으로 주체의 위치를 문제 삼는 것과 시적 화자를 문제 삼는 것이 사실 뭐가 다르냐는 얘기예요. 내 해석은 다를 게 없어요. 결국은 미술 푸코식으로 말만 복잡하게 해놨을 뿐이다.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내 이야기를 들으면 참 무식하구나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이해한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넘어갑시다. 그래서 어쨌든 서정 씨의 목소리를 서정적 자의 목소리나 화자의 목소리로 푸는 대신에, 왜냐면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그 두 가지 개념만 가지고도 읽어내지 못하는 그런 곤란한 이제 작품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지금 그 예시를 들지 못해서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이렇게 서정 씨의 목소리를 서정적 자의 목소리라든가 화자의 목소리로 푸는 대신에 이질적인 담론들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단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단속적으로 발생하는 주체의 목소리를 풀 수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서정시에서 내재적 분석론과 외재적 환경론이 기다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되게 어렵게 말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 이 속의 추측 개념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오히려 독자로 하여금 시를 읽어내는데 참으로 곤란한, 곤란할 게 아니라 결국은 시적 화자로 읽어내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적 화자로 읽을 때 다시 봐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시적 화자로 작가 자신과 관계없는 그 텍스트 내부에서 발언하는 허구적 목소리로서의 시적 주체를 읽을 때, 그 시적 주체가 아니 시적 화자라고 읽을 때 그 시적 화자가 미셀 푸커가 말하고 있는 시적 주체의 개념과 뭐가 다르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 님을 떠나보내는 이별의 상황에서 님을 떠나보내는 내가 시적 화자가 곧 주체단 말이에요. 그 시 내부에서. 그렇죠? 그럼 떠나는 님은 그다음에 그 시적 주체 위치가 뭐냐는 얘기죠. 위치는 이제 그 어조를 통해서 화자의 태도를 분석했던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방법론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글쓴이도 이제 그 부분을 충분하게는 설명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위 이를테면 외제적 어떤 관점, 그러니까 이 시에서의 말하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작가 자신이다라고 보는 서정수자의 관점과, 그다음에 그거 관계없이 호적 발화로서의 어떤 내재적 관점이 서로 이렇게 늘 충돌을 부딪힌다. 그렇다면 아예 미셀 푸코가 말하는 주체와 위치의 문제를 가지고 담론들이 서로 교차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풀어보면 에,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하나의 대안처럼 제시하고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어떤 작품을 예로 들어서 서정적 차도 아니고 시적 화자도 아닌 주체의 위치 문제를 가지고 풀 때 이렇게 이렇게 시를 충분하게 해석해 낼 수 있다라고 지금 제시하지는 못하고 끝내고 있어요, 이 글이. 그래서 이제 사실 나도 그래서 그이 미셀 포커의 주체, 위치의 이런 그 관점을 가지고 시를 마땅하게 어떤 작품을 이렇게 읽어서 하나의 분석적 틀, 하나의 사례로서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 있을까 봤는데 쉽게 찾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내가 결국은 미셀 푸코가 이야기한 바, 그리고 이 글쓴이가 이야기한 바에 그런 그 주체, 위치의 문제, 그런 설정을 내가 충분하게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5주차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한 5분 정도만. 5주차는 이렇게 도대체 시란 무엇인가, 시를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 시에서의 목소리의 주인은 누구의 것인가? 작가 자신인가? 글쓸 때 서정적 자, 작가와 관계없이 텍스트 내에서 발언하는 허구적 자로서 시적 자, 두 가지 개념이 이렇게 기랑 부딪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셀 푸코가 이야기한 담론 구조 내에서의 주체와 위치의 문제로 시를 읽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시적 화자의 개념으로 대입해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주체 위치, 더 좀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런 개념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사실은 이제 뭐 내가 미셀 푸코의 원서라든가 번역된 어떤 책을 통해서도 이제 미셀 푸코가 이야기하는 시에서의 목소리 주인공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은 어, 오히려 그 잘못된 질문이다. 담론들의 교차 속에서 그 어떤 주체의 위치를 분석하는 것이 오히려 시를 더 잘 읽을 수 있는 하나의 틀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그런 틀 속에서 시를 읽어내는 내가 글이나 책을 좀 발견했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현재까지는 그렇게는 못했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하여튼 5주차 공부를 마치려고 하는데 한 2, 3분 정도만 이제 또 이야기를 좀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시인이란 작가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조금 더 붙이려고 해요. 한 2, 3분 정도만. 그 작가로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사회 현실 속에서 그들의 욕망이 어떻게 억눌리고 왜곡된 형태로 발산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형상을 찾아내는 것이 소위 리얼리즘 시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시인이 취할 태도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30년대 김영랑의 순수서 정신은 과락이죠. 과락. 점수를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그런 시도 뭐 있으면 좋죠. 다만 이게 참 모순되긴 해요. 일제강점기 1930년대, 40년대, 1930년대, 20년대, 10년대 그 시기에도 그 나라를 잃었고 그런 시기에도 사람들은 뭐 음식을 섭취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웃기도 하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죠. 여러 가지 이제 불리한 조건들, 어떤 경제적 어려움과 그다음에 이제 피압박 민족으로서의 어떤 차별과 서러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가해지는 폭력적인 상황 이런 상황은 굉장히 이제 어떤 조건 내지 상황은 굉장히 열악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일상은 또 계속된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아침에 떠오르는 일출을 보고도 황홀감을 느낄 수도 있겠고 저녁에 지는 그 붉은 석양빛을 보고도 또 아름다움을 또 느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보편적인 정서로서. 그래서 그런 것을 노래하는 김영랑식의 서정시도 필요하지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 삼는 것은 소위 이제 순수 서정시, 순수 문학론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는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 문학이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위 독단적 논리를 나는 비판적으로 보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소위 이제 리얼리즘 시학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늘 내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욕망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 그건 당연한 것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부딪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지요. 무엇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맞서 싸워야죠. 작가뿐만 아니라 개인도.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도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사랑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 쏟아지는 그 포탄 속에서도 그다음에 누군가를 죽어가는 아비규환 속에서도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와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는 순간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정 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소위 이제 그런 억압적인 현실을 비판하는 이제 묘사하는 그런 리얼리즘 문학도 필요하죠. 다만 문학은 어때야 된다. 그다음에 이런 문학만이 문학의 본령이다라는 그런 독단적 견해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학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나 이제 항상 1930년대라고 하는 시대적 관점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가운데에서의 그런 소위 순수 서정시는 용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노래하면서 떨어지는 꽃잎, 흘러가는 시냇물의 뭐 아름다움이라든가 정서를 노래한 것은 좋겠지만 그러나 그런 시대적 맥락을 철저하게 배격하면서 그런 어떤 자연의 서정을 노래하고 있는 것은 시인 작가로서의 태도로서는 매우 부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학과 인간의 5주차 수업, 5주 3차씩 마치고 5주 전체 수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뭐 고맙습니다.